자, 그러면 이제 3차 모의고사 B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그 가가 개체된 기기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제 기획과 관련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나갈 방향과 관련 논의한 내용을 서술해보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임시정부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써보시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유명해서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에도 자주 나오고 요즘에 이제 건국절 논쟁 있죠.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1948년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예. 건국됐다는 말이 이제 기존의 교과서나 헌법 전문하고는 배치되죠. 우리는 언제 건국됐죠? 대한민국은 1919년에 4월 20일인가요?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탄생되면서 건국됐잖아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는 이미 만들어졌고 해당 정부가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임시정부 계승한 정부가. 근데 하여튼 요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임시정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가해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대표회의죠. 국민대표회의. 국민대표회의는 왜 개최를 했어요? 다 누구 탓이죠? 이승만 탓이죠. 자, 이승만이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청원서 내용에 그 다음에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에 위임을 해갖고 통치를 해달라. 근데 이 국제연맹 위임 통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탁통치예요. 신탁통치. 예. 근데 이제 이승만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언제였냐면 그 1919년 3월 1일 약간 삼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 뒤야. 그러니까 삼일운동이 미국에 전달하기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하기 힘들다 해갖고 이승만 외교 독립로 입각해서 보낸 건데 문제는 이게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한참 후에 한 1년 있다가 알려지게 돼요. 1, 2년 있다가. 그 1, 2년 전에 보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이 외교 독립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임시정부 초창기 때 주도했잖아. 근데 이승만의 행동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외교 독립 나오는데 성과를 이끌었으면 그게 큰 문제는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외교 독립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다 안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동안 이제 참고 있었던 신치호나 이동재나 이승사들이 무장 독립 투쟁론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반발하게 되고 이것을 뭐냐면 임시정부 안에서 이제 임시정부 문제점을 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밖에서 논하자. 그래갖고 만든 것이 국민대표회의예요. 국민대표회의. 네,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국민대표회의에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 임시정부가 이제 앞으로 나갈 거는 했느냐? 일단 두 가지를 논의했죠. 창조파, 개조파. 여기 또 하나 추가하자면 유지파 정도. 그래서 창조파라는 건 뭐냐면 아예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그 다음에 개조파라는 것은 뭐냐면 임시정부 안에서 조직만 바꾸자. 이렇게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유지파는 뭐죠? 그냥 그대로 가자는 파야. 그래서 이제 창조파, 개조파끼리 서로 논쟁이 있다가 서로 안 되니까 뭐예요? 꿀뿔이 헤어져 버렸죠. 예. 그래갖고 이제 누구만 나왔어요? 김구나 그런 사람들만 나왔죠. 유지파만. 그래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창조파하고 이제 개조파의 입장 차이는 제가 이제 보충전 11페이지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파, 개조파, 근데 특히 이제 개조파는 임시정부 법통론을 주장하죠. 유지파와 함께.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임정봉대론이라고 해요. 임정봉대론. 임시정부가 법통이 있다. 임시정부 법통설, 임정봉대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누가 또 주장하죠? 한민당 애들이 또 주장해. 왜 주장했겠어요? 자기의 친일적을 시키기 위해서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승만도 이거 주장해. 그래서 이승만이 1948년에 8월 15일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어딜 계승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했어요.
전문화도 실어놓고. 그럼 왜냐면 이승만이 이때 그 임시정부에 뭘 했기 때문에, 그죠? 대통령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조를 한 거고. 근데 뉴나이트는 이승만을 추종하면서도 이건 또 추종하지 않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자, 하여튼, 그 임시정부 봉대론, 임종 봉대론, 이렇게 이제 그 내용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국민대표회의가 해체된 후에 실제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김구. 그래서 그때 이제 해체기 때 이제 거의 이제 유일하게 이제 김구가 이제 있다가 김구가 이제 침체된 걸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해서 한인예국당 같은 걸 조직을 했죠. 예. 근데 이때 한인예국당에서 활동했던 한 사람이 대박을 터뜨렸죠. 누구죠? 윤봉길. 그래서 윤봉길이 이제 대박 터뜨려서 국민당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되죠. 예.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끝난 후에 임시정부 권력구조. 자, 그 당시 이제 1대 그 헌법에는 누구였어요? 대통령제였죠.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폐지하고 뭘로 이제 바뀌냐면 국무령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5명의 국무령이 그 집단 지도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무령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집단 지도체제인데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구심점이 안 생기니까 뭘로 이제 바뀌죠? 난 주석제가 도입되죠. 주석제가. 예, 요거는 좀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문제 만들어가지고 요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예. 보충에 국무위원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무령이랑 같은 건가요, 그러면?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국무령제나, 국무위원제나.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2번을 볼게요. 2번. 자, 요거는 이제 1930년대, 40년대 활동했던 당인데, 자, 다음 전후에 활동했던 당이에요. 해방 전후에. 말 잘못했는데, 해방 전후에 이제 활동했던 당인데, 그 관련된 문제가 예전 객관식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번 관련돼갖고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은 뭐와 관련된 당이죠? 요거는 한국 독립당이죠. 독립당. 그대로 예문 냈어요. 예문. 예.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 잘못하면 뭐 대한민국 이정부 쭉 하니까, 한국 독립당을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이정부 초창기 때 지지했던 당은 뭐죠? 한민당이에요. 한민당. 그래서 임종봉대론을 주장했죠. 임종봉대론 주장한 건 뭐였죠? 첫 번째는 자신의 친일행작을 숨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한민당과 대립됐던 그 정파가 뭐냐면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이 있어요. 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그들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정통성을 내세우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정하죠. 예, 초창기 때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정당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의 민주주의 명분 썼던 거, 아까 제가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적을 숨기고 정치적 명분. 여기 정치적 명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공화국과 대립하면서 정통성 회복.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이거는 김구와 이승만의 공통점을 보시면 돼요. 김구와 이승만의 공통점인데, 왜냐하면 한민당은 초창기 때 지지 기반이 김구의 이승만 지지 기반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공통점은 반공주의. 그래서 김구나 이승만 다 뭐야? 반공이잖아요. 예. 그 다음 반자익. 뭘 내세웠죠? 반탁을 내세웠죠. 반탁. 두 가지 공통. 차이점을 쓰면 뭐라고 써야죠? 차이점은? 한독당은 뭐죠? 단독정부가 아니라 통합정부, 통일정부 구성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민당은 단독정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한민당하고 이승만하고 같이 짝을 이뤘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승만하고 한민당이 어떻게 돼요? 결별되죠. 그러면서 이승만이 새로운 당을 만들죠. 그게 자유당이고, 한민당은, 뭐예요? 야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의 부파 세력이 되는 거죠. 부파 세력이. 그래서 오늘날 그 민주당 있죠? 더불어민주당. 그 중에 상당히 기억 따지자면 어디서 건너온 거야? 한민당에 건너온 거야. 예전에 친일파 했던 사람들. 예. 근데 지금은 아니고, 여론을 따지자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고요.
자, 3번은 다음은 빙교사 세계에서 수업에 활용한 학습지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고 그리고 기억의 용인권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이윤의 결과를 서술해보시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중대 공본제도 기원에 관한 거와 문제가 됐거든요. 상세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답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제 답을 착각해서 답을 적어놨는데 가를 은대지제도 쓰시면 되고 그 답안제 나를 플래카리온으로 써주세요. 고쳐주시고 나중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다 수행이 나올 거예요. 예. 자, 보통 이제 그 서양의 중세제도를 공건제도를 그 두 가지로 나누죠. 종사제도와 사회경제 자원제도 나누는데 자, 이 종사제도 자원제 기원에 대해서 게르만설이 있고 노마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페이지에 이제 같이 써놨긴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서양사 개론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충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13페이지. 자, 먼저 게르만에서 종사제도는 금방 나오죠. 그 종사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잘못됐네. 주종제도 고치세요. 그게. 예, 그래야지 많이 맞죠? 예. 그래서 주종제도는 종사제도, 게르만에서는 종사제도는 수장대에 충성하는 제도죠. 그래서 게르만이 예전에 부족시대 때, 그 부족단이 이제 생활할 때, 약탈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약탈할 때 그 오야봉이 있잖아요. 그 오야봉한테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시다바이들이 이제 절대로 충성하는, 그런 제도가 일종의 종사제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자, 로마는 이제, 로마 초기 때, 클리엔테이지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사의 보호자, 피보호자, 주로 이제 그 보호자라는 사람은 이제 파트리키라는 헐족귀족도 있어. 그들이 이제 피보호자를 이제 보호해 주는데 이들에게 일종 법적인 어떤 그 권한을 대행을 해줘. 오늘날은 근치산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법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병이 좀 있거나 지금 그 대통령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근데 뭔가 자기가 뭐 판단 못 하잖아. 누군가 대신 좀 해줘가지고 많이 나온 거잖아. 예. 그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이제 뭐냐, 요게 학기피와 갈리죠. 요거는 은대지 제도죠. 이 은대지 제도라는 것은 원래 로마에서 기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 당시 게르만족도 이제 한국에 오면 은혜를 베푼다 해갖고 땅을 빌려주고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도입해갖고 제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크 왕국의 카르스 마르텔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군과 싸우다 보니까 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야? 기병. 근데 기병이라는 건 일반 보병과 달리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 전문적인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사 집단, 기사 집단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 당시 돈은 뭐죠? 토지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제도를 만든 것이 뭐다? 은대지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장원제도 연결된 것은 뭐냐면 아까 플레케리움인데 이 플레케리움은 뭐냐면 그 당시 교회하고 관련돼 있어. 교회 이제 토지가 많잖아요. 토지가 많고 또 그 교회에 기증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농민들이 교회 기증을 하거든요. 네, 기증을 하면 그러면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교회가 갖고 있지만 그 경작권, 용인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네? 농민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꼬박꼬박 지대만 납부하면 계속 경작권을 인정받는 그 대신에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고려시대에 뭐와 비슷하냐면 투탁이라는 거 있죠? 투탁. 그래서 농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이 뭐예요? 자기 토지를 귀족들이 갖다 바치잖아. 대신에 뭘 받는 거야? 보호를 받는 거야. 그거 연결시켜서 보면. 그래서 요 은대지 제도도 일종의 용인권만 받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은 뭐냐면 원래 땅을 나눠줄 때 망령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 땅을 이제 나눠주는데 부족했어. 그러니까 교회 토지를 빌려다가 나눠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 토지는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뭐만 준 거죠? 처음에 용인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데 시간이 지고 이게 세습이 돼요, 계속. 그 어느 순간에 사전에 가사나처럼 자기 땅이 돼버린 거야. 용인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플래카니하고 연결돼 있죠. 은대지대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사 개론에 있는 걸 이제 발췌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올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많을 때는 이런 당시 유능한 전사를 동일한 조건을 수여했다. 자, 이은의 결과 뭐가 있을까요? 이은의 결과 주종제도하고 은대지제도가 결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봉건제도의 어떤 기원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봉건제도는 요때만 형성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원인 것 뿐이고 언제 본격적으로 형성된 거죠? 이거는 9세기 때. 9세기 때. 9세기 때 그 당시 안우는 프랑크 왕국 분열이 있었고 박구는 뭐죠?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서 형성된 게 봉건제도인데 이게 이제 형성된 거고 시점이고 그 기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랑크 왕국 때 봉건제도가 형성됐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죠. 다만 프랑크 왕국 때는 뭐가 형성된 그 기원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갖춰졌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 뭐하고 한 것이 뭐냐면 9세기 때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건 기원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구별해서 보세요. 자, 4번을 이제 볼게요. 4번은 이제 뭐냐면 양모운동거든요. 양모운동 때 펼쳤던 이제 세방과 해방 문제. 다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그 가와 관련된 이용장 상소문인데 이용장 상소문은 교과서 다 있어요. 매번 몇 번씩 나와. 그러면 요게 A에 들어간 간청의 명칭은 이거 못 쓰면 안 되죠. 이거 뭐죠? 총리 각국 통상 사무 아문. 줄여서 뭐죠? 총리 아문.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이걸 원래 줄여 쓰지 말고 원칙대로 써라. 이렇게 내면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네, 총리 아문 다 외우시는데 총리 각국 통상 사무 아문 이거는 좀 약간 긴 거니까 못 외울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양무운동의 실패 배경 4번 나오는 거죠. 네, 이거 한 3번 나왔을 거야. 3번. 그래서 요거는 데서 틀렸거니면 이제 시험 문제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동치중의 어떤 기본 정신은 정통적 농업사회 부분인데 근대적 상업국가 건설이 아니었고 그 다음 피상적 모방이었고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간독상판의 어떤 체제를 포방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제한 역할을 했고 베이징신과 달리 중앙을 효율적으로 추진 못했고 등등등등 쭉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해방과 세방 논쟁이죠. 양무운동 중에 이제 펼쳤던.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대만 사건을 얘기했어요. 대만 사건. 그래서 대만 사건 때 일본의 진출 및 청구정책 폐변인데 대만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예요. 대만 사건. 대만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그 당시 이제 오키나와 사람이 대만에 갔다가 대만의 고산족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청나라에서는 이 고산족들 우리 거 아니다. 우리 민족 아니다. 우리는 없다. 그럼 좋다. 우리가 나와서 고산족 잡았겠다. 해서 일본군 출병을 했고 대만에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뭐냐면 논의해갖고 고산족 지분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오키나와를 공식적으로 누구의 국민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일본 국민을 인정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오키나와가 예전에는 형식상 물론 오랫동안 일본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사스마 영향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들어가는 걸 인정해 준 거야.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탈청이죠. 탈청은 뭐야? 청나라의 종속국들이 점점 이제 청나라를 벗어나는 형상이야. 뭐 오키나와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 조선이라든지 그럼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해방과 세방 논리다. 그래서 이제 보충 페이지 보면 14페이지에 있는데 자 보면 해방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용작 같은 양무운동들이야. 그 다음에 세방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이용작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단 예외가 있죠. 자종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종당은 양국파면서도 세방파에 속해요. 이 사람 좀 예의적인 사람이에요. 세방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와 그 다음에 영국과 일본 같은 세력들이 이제 같이 몰려오니까 먼저 이용작은 그 뭐부터 막자는 거야. 바다로부터 오는 정을 막자는 거야. 그 영국과 일본을 막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시기, 그러니까 주로 이제 1870년대에서 80년대 시기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번국이다. 번국이라는 건 혼란한 시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계기해서 양문운동 계속 지속이 되고 근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양문운동에서 이제 함대도 만들고 누구도 막자는 거죠. 해방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세방은 그냥 내버려두자. 그러니까 러시아 그 신강 위구 땅도 그냥 러시아 갔던 거 내버려두는. 신강 위구도 뭐 중요한 땅 아니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보다 중국 본토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같이 막을 수 없으니까 어디만 집중적으로 막자는 거야. 해방을 막자는 거죠. 예. 근데 이에 반해 세방은 육방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를 먹자는 거야. 왜냐면 영국이나 미국은 땅 용심이 없다는 거죠. 경제적 그 진출만 있고. 근데 지금 러시아를 계속 놔두면 신강 위구 지역이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러시아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거에 양육파 비판해가지고 했고 주로 자중단도 거기 가서 했죠. 이들은 이제 그 동치중을 그 중흥의식. 그래서 나름대로 청나라가 무너졌다 다시 복구한 시기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복구한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러시아를 막자는 주장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됐죠? 두 개로 같이 하자. 세방과 해방을 같이 하고 해방파의 논의대로 또 뭐냐면 그 함대를 세 개 만들었죠. 복권, 북양, 그 북양 함대 그 만들었죠. 복권, 북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네? 동양 함대인가요? 네. 복권, 동양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북양 함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방파의 주장을 받아갖고 그 당시 또 신강 위구를 정복하고. 그래서 신강 위구를 그때 놓쳤으면 러시아 땅으로 넘어갔으면 진짜 중국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데 동시에 출구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 영토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세방과 해방 논쟁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당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잠깐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가계학을 추진했던 이용장이 나의 해방론을 주장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병역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 경비 조달 방식이고 신강 수목 작전은 잠시 주둔을 하고 뭐냐면 해방 우선론이에요. 왜냐면 재원이 지금 한정돼 있는데 그 신강 수목하고 범법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양무운동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양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의 논리는.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추천태우는 이제 추천무예요. 자, 집권한 정치적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며 또의 리얼을 통해서 일어난 지배적 변화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축전태우가 집권할 때 내세운 유교 경전을 말해보고 그 시대 종교 정책을 써보시오. 이 축전태우 관련된 문제는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왔어요. 예전에 그 뭐냐면 누구죠? 왕만 관련된 문제 때 잠깐 그 오문으로 오답으로 잠깐 비쳤어. 예.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적어놨는데 자, 축전태우가 집권한 정치적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하지? 이걸 무주혁명이라고 해요. 여기서 무주라는 것은 축전태우가 당을 실패하고 뭘 내었어요? 주를 내세웠죠. 주. 근데 이제 예전에 주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무시죠. 축전무가 무주. 혁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혁명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역성령처럼 성을 바꿨다는 거야. 하늘의 청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혁명이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 지배자의 교체는 꼭 알아두셔야죠. 당의 창업에 참가했던 개국공신 집단. 무슨 집단이죠? 강릉 집단이 몰락을 했고, 대신에 상동의 새로운 귀족 집단이 등장했죠. 무슨 제도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지배자의 교체였고, 그 다음에 추천무가 내세웠던 것은 당연히 무주혁명이니까 뭐예요? 주대죠. 주대는 항상 나와. 그러니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경전 쓰다가 모른다면 뭐 쓰시면 돼요? 그냥 주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동전의 개혁도 뭐죠? 주대죠. 예. 그래서 주대는 유교 개혁가들이 항상 개혁할 때는 내세웠던 주대다. 그래서 주대라는 것은 주나 예법에 관련된 거죠. 주공에 관련된 예법에 관련된 건데 그 주나라 예법과 법과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그 안은 법가야. 법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국가의 간섭 되게 강조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유교 경전이지만 실제로는 법가적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대 종교 정치가 뭐냐면 원래 이제 당나라는 불교보다는 뭘 내세웠죠? 도교. 왜냐하면 그 노자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이죠. 예. 그 다음에 당나라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이연이죠. 농서 이씨라고 해서 같은 친척이다, 선조다 하면서 이렇게 도교를 내는데 실제적으로 불교세력 전작이한 거죠. 근데 축천무는 도교 대신에 불교를 신봉했어요. 예. 그래서 불교를 신봉했고 거기에 이제 승려를 내가 알기로는 야사인데 승려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잠자리 들고 그랬다. 누가 좀 비슷하죠 지금. 예. 그래서 일종의 세속 그 정치가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간의 결합을 통해서 정치를 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추천무는 이제 그 오늘날 대통령 달리 나름대로 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제가 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사 관련된 문제를 좀 냈는데 요거 외에도 이 미국사 문제를 좀 많이 낼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그 동국대 그 미국사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로주의도 나오고 문호개방 정책도 나왔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또 바뀌니까 요번에 또 그 교수님이 또 들어갈 수 있어.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미국사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미국사 관련 문제를 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일단은 그 니은의 법칙, 그 미주진 명칭, 법의 명칭을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서총에 좀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캔자스 레브나스카 법이 있어요. 캔자스 레브나스카. 요걸 좀 설명하면 그 앞에 뭐냐 1820년에 미주의 타협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미주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네. 그 원래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 미국에 어떤 땅을 파봤냐면 누이지네나 주가 아니라 누이지네나 지역을 갖다 봐. 그러니까 누이지네나 오늘날 어디냐면 지금은 조금만 주지만 그 당시에는 중서부 지역을 다 갖다 판 거야. 그 땅이 이제 관리하기 힘들다고 갖다 팔았는데, 근데 이제 누이지나 지역에 이제 미국의 본토 그쪽에 이제 동부 쪽에 사람들이 막 이주해 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이 이주된 지역에 여러 주들이 형성이 돼요. 예. 그 중에 이제 최초의 이제 주가 뭐냐면 미주지야, 미주지. 근데 미주지를 만들 때 이제 이 주로 이제 습격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 준주였는데 주로 이제 정식주로 습격할 때 문제가 생겼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노예주로 할 것이냐 자유주로 할 것이냐 여기냐. 그래서 이게 근데 왜냐면 그 당시 노예주와 자유주가 각각 11대 11이었거든요. 그러면 미주주가 노예주나 자유주가 들어가면 균형이 어떻게 깨지죠. 근데 이게 단순히 주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 노예주가 몇 개냐 자유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미국의 권력구조와 관련돼 있어요. 미국은 그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대통령 뽑죠? 일단 상원 몇 명이에요? 미국에서는 2명이잖아. 하원은 뭐죠? 인구 비례수에 따라서 정하죠. 그래서 상원과 하원을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대통령 선거인단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표만 더 얻어도 뭐가 되는 거야? 그 승자 독식에 따라서 민주당 표, 공화당 표 대통령 선거를 몰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주의에서 적어도 3표 정도가 나오잖아요. 2표 상원, 하원, 뭐 한석 인구 비례에 따라 하면 그러면 요 표가 잘못하면 미주리가 노예주로 가면 노예주가 믿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또 자유주로 가면 그 자유주 믿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권력구조가 관련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때마치 메인주라고 아시죠? 메인주가 준주에서 정치주로 이제 습격이 돼요. 그러면 메인주는 북쪽에 있으니까 이건 뭘로? 자유주로 해놓고 미주주는 뭐죠? 이거는 그 노예주 만든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요때 이제 그 협정을 봤어. 무슨 협정? 이제 1820년 협정이 나왔는데 요때 느이질레나 지역에 있는 주가 나중에 지역에서 새로운 주가 만들 때는 몇 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나눈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36도, 그 다음에 36도 30분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쪽은 누구 땅? 자유주. 그 다음 남쪽은 뭐죠? 노예주.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예. 요게 이제 협정을 봤거든요. 1820년대 그 뭐냐면 협정이에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1850년 3,
40년, 50년대 그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멕시코 전쟁을 하면서 또 강대한 땅을 얻게 되죠. 오늘날 말하면 캘리포니아, 유타주 다 예전에 누구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이잖아. 근데 이제 이때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금강이 터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캘리포니아가 이제 정식주 편입되는데 요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남부에서 반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1850년인데 여기가 또 대타가 벌써 캘리포니아를 노예주로 할 것이냐 자유주로 할 것이냐는 연방정부가 간섭 안 하겠다. 오직 누구만이 결정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사람이 결정할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라.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뭐가 된 거예요? 노예주가 아니라 자유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캔자스 네브라스카주가 뭐가 문제냐면 캔자스 네브라스카주는 원래 예전에 어디 지역에 속했냐? 뉴이질랜드 지역에 속한 거야. 그럼 뉴이질랜드에 속했으면 그 앞에 있는 그 미주리 협정 사례하고 1820년대 그 대타협하고 1850년 캘리포니아 대타협 중 어느 걸 적용해야 되죠? 당연히 20년 적용해야지. 뉴이질랜드 지역이니까 이거는 36도 뭐죠? 30분을 기준으로 해갖고 북쪽에 있으니까 어느 땅이 돼야 돼요? 캔자스 네브라스카죠. 노예주가 아니라 자유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 남부에서 반발을 한 거야. 남부에서.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다시 하자. 그래서 결론 끝에 막 경로 끝에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냐면 그 예전에 미주리 협정 부정해버리고 뭘 한 거죠? 캘리포니아 사례를 적용된 거야. 캘리포니아 뭐죠? 연방정부 간섭 없이 뭐죠?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주에서 알아서 결정해요. 뭘로?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캔자스 네브라스카에서 이제 그 주를 통해서 노예주의 자유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주들이 뭐예요? 서로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죠? 캔자스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죠. 총싸움하면서. 예. 그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노예제를 허용했던 그 당인데 그 북부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나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떨쳐나왔고 만든 당이 무슨 당이냐면 오늘날 공화당이야. 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은 처음부터 뭐 때문에 탄생한 당이다? 노예제도를 반대하게 탄생한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아이러니하게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은 준 누구죠? 남부의 백인들이고 민주당을 찍는 사람은 누구죠? 네, 지금은 흑인들이 찍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 1960년대 민권 정책 때문에 네, 요건 좀 그래서 세력 관계가 좀 바뀌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 캔자스 유혈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 나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 하여튼 캔자스 그 네브라스카 법은 미주리 협정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잖아요. 근데 또 부정하는 사건이 또 드러나. 이게 드랜드 스콘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그 드랜드 스콘이라는 사람은 노예예요. 네, 노예인데 이 사람은 원래 남부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남부에 태어났고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살았는데 그 주인이 북부로 갔다가 북부에 갔다가 그 다시 남부로 온 거야. 또 그래서 북부에 갔으니까 북부에서 노예제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유인이 있다가 갑자기 남부로 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드랜드 스콘이 소송을 건 거야. 근데 그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났냐면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시민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뭐다?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이 소송 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기각된 거야. 기각이라는 건 패소가 아니라 뭐죠? 절차에 안 맞기 때문에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부인들이 열받은 거지. 왜냐하면 일단 남북 북부에 갔다 자유주의가 되면 자유롭게 되면 그 남부에 가더라도 이 사람 해방도이기 때문에 그 대접을 해주는데 해주지 않았다. 노예 위반이야. 미주리 협정이 위반이야. 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또 뭐냐면 남부와 북부는 갈등이 나요. 그래서 노예가 대법원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했고 노예제를 금지한 미국의 입법이 위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고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해가지고 나중에 그 대통령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할 때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게 드랜드 스콘의 대법원 판례 사건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죠? 남부 측의 민주당 후보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는 북부 측의 누구죠? 링컨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인정받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둘이 싸웠고, 결국에 수정헌법 14조에서는 이 드랜드 스콘 그 판례가 어떻게, 대법원 판례가 무효화가 되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드랜드 스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캔자스 레브라스카 법의 공통점은 무슨 것을 부정했다? 그 1820년에 내렸던 미주리 대타협을 부정한 사건이고, 이것이 나중에 남북전쟁의 또 배경이 돼요. 예, 좀 어렵지만 좀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보죠. 7번. 자, 최 교사는 한국 수사 학습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직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간 내용 조직 방법의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가의 내용을 조직할 때 고려할 점 두 가지를 말해보고, 자, 나의 조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의 내용 조직 방법은 뭐와 관련된 거죠? 요거는 주제 중심 방법이죠. 근데 주제 중심 방법인데, 요거는 종쪽일까요? 행적일까요? 네, 종쪽이죠. 발전계열법 쓰시면 돼요. 주제 중심 방법 또는 발전계열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전에 예전 주관식 기준에 나왔던 예문이죠. 영종조 시대 하면서 이제 정조 탁종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다음 사회 문화 다 한 번씩 둘러보는 거잖아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분절법, 시대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조직방법으로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을 고려할 점 해가지고 뭐냐면 주제 중심 방법을 할 때 고려할 점을 쓰시면 되겠죠. 성적과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내용 구성 과정에서 각 주의 간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배열 순서를 정해야 되고, 주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사례들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고, 각 사회의 공통적 차이점을 식별하여 주제와 연결시킨다.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뭐도 외워두셔야죠? 장점하고 단점도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녹색책하고 뭐냐면 파란 책이 있으니까 검은 책까지 보지 마세요. 검은 책 보면 발전개혁법까지 나오는데 발전개혁법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볼 때는 검은 책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 책하고 그냥 암색 책에 있는 내용만 다 외워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분절법의 장점과 단점도 그 당시 녹색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책에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파란 책에 녹색 책이나. 근데 장점은 한 3-4개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 내용하고 녹색 책 내용이 좀 달라. 요것도 좀 있는데 장점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2-3개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다 못 외우더라도 2-3개 키워드 잡고 외워두세요. 그래서 제가 보충 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요. 15페이지 보면 내용 조직 방법 해갖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 그 다음에 주제 중심 방법, 분절법, 분야사 방법, 연령대기, 사회과학적, 문화권적, 간접적 접근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다 외워두시고 의미도 외워두시고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려할 점들이 있어. 유의할 점들. 그래서 읽어보면 유의할 점, 고려할 점도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해주세요. 여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딱 한 번 나왔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사회과학적 방법을 거의 이제 무시하고 넘어갔잖아요. 파란 책에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외워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 왜? 최근 추세가 뭐죠? 융합이죠. 융합. 항상 여러분들 키워드 융합이니까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그리고 간지역적 접근 방법 나올 수 있긴 있는데 최근 교육과정에 빠졌어 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구산이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빠졌어요. 요번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 좀 염두에 두시고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할 때 갈색책 내용 다 빼려고 했거든요. 다 뺐어요, 솔직히 말고. 그래갖고 이제 녹색책, 남색책, 그 다음에 파란책, 가끔마다 이제 기출 관련된 노란책 정도? 그 외에는 갈색책 부분 뺐어요. 그냥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요즘에 책은 나오지도 않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요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한번 또 총체적으로 또 논술형 문제 한번 또 낼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또 정리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4번을. 요번에 사학사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그러죠? 아, 근데 여기 얘기하면 또 안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 한국 사학사 관련된 문제를 또 냈어요, 제가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 조선시대 때 쓰여진 어떤 책의 지휘고의 내용이다. 지휘고는 이제 고자는 고철하다는 거니까, 예전 고대지리, 관련된 거죠. 그래서 18, 19세기 들어가면, 그 상고사 관련된 고대사 관련된 그 강역 부분 있죠. 예, 그 지리고나 이런 걸 해갖고 이제 고찰한 부분이 나는데 이 책의 명칭과 저자를 말해보고 이 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실증적인 연구 태도를 서술해 보시오. 그럼 이 책을 저술할 때 문헌고증 한계를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그 한치유가 뭐 썼던 책이 유명한 뭐죠? 해동역사죠. 한치유 해동역사. 자, 그 한치유 해동역사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일단 기자 있고 사만의 위치인데 사만이 예전에 기자가 나와가지고 사만에 많이 세웠다 그치 기준이 난 사람이.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이 남천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다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가 사만과 연결하는 선을 인정해야 안 해요. 기자조선이 사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단권조선과 기자조선을 분리시켰어. 그리고 기자가 사만으로 가는 것을 보통 이제 그 사만정통에는 기자의 그 후손 기준이 만원 가서 만정통 연결되잖아. 정통은 부정한 거죠. 네. 기자조선 이동선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단권 기자 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가 이제 후손이 들어가서 만과 연결해서 사만정통 내죠. 그거 다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단권조선과 기자조선은 따로 있는 거야. 따로. 그리고 기자조선하고 만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18세기하고 좀 다른 인식이에요. 한치유의 해동역사 몇 세기 때 쓰여진 거죠? 19세기 때죠. 그러니까 사만정통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19세기 때의 그 대표적인 노동계 사서들 특징을 보면 사만정통 인정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인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 세대 사람 다 인정한 건 아니고,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고 이 사람들 그 한치윤이나 유독공이나 이경이나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자, 19세기면 청나라 뭐가 들어오죠? 고중학풍이 들어오죠. 네? 고중학은 거시적인 어떤 거대 담론 틀을 다 없애고 뭐만 보는 거야? 남캐 실증주의처럼 개별적인 것들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면 예전 18세기 때 사만정통론처럼 거대 담론을 해체시켜 본 거야. 그리고 뭐만 보죠? 사건 하나하나만 봐요. 이 특징이야. 네.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한치유 해동역사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사서들을 이용했다. 우리나라 사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서들을 다양하게 연결시켜갖고 역사를 해석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가 있죠. 자, 왜 문제가 있어요? 뒤에 나오죠. 임나는 대가요 뒤에 미호마야. 미호야는 일본 성에 나오는 건데 그 미마나 계층대가 왜 복속되었다. 요거는 일본석이 그대로 입장을 그대로 따는 거죠. 이미 어떻게 써야 돼? 답은 그 당시 이제 일본서기에 왜곡된 것들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헌고증의 위설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고 잘못된 서적을 왜곡이 많은 일본 측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이거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제가 그 문제 만들면서 행위이론, 특히 성향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네. 그 노란책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정리했는데, 자, 수업사항 있고 행위설명 도식 있죠? 자, 행위설명이 성향이론인데, 왜 성향이론 하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의 성향이냐? 가디너의 성향이죠. 그래서 가디너의 성향이론 보면 갑은 망치를 을 쳤다. 왜냐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식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코어테스 아시죠? 코어테스. 그 다음에 또 이성계 나왔죠? 이성계 위화도해본. 요거는
어느 도식에 맞춰야 돼요. 어느 도식에. 가지는 도식에 맞춰야 돼. 그러면 여기 코르테스의 행위 이론 답을 쓸 때는 뭘 써야 되냐? 예전에도 지금 많이 말하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2가지인가 3가지 쓰다고 했잖아요. 예. 요때는 햄페 이론을 적용하고 가지도 이론을 적용하고 2가지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 햄페 이론은 개인에게 적용 안 돼. 어디만 적용돼요? 집단에게 적용돼. 그럼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여기 보면 코르테스는 아제테 제국을 정복했다. 왜냐하면 정복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죠. 정복력 대신에 명예욕도 될 수 있고요. 권력욕도 될 수 있어. 그게 어디 찾아보시면 있냐면 남색책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서 문제 낸 거야. 그러면 예전에 기출문제 예문 이와 관련된 또 뭐냐면 적용하는 문제가 있겠죠. 요게 부족해갖고 또 제가 한번 또 적용하는 문제를 냈는데 자 요거 이제 자료 A의 적용 문제 풀기 전에 행위 설명 도식을 또 보세요. 자, 이 행위 설명 도식을 보면 A의 종류는 상황에 입혀져 있다. 행위는 합리적으로 행위라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위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C종류의 사람은 변함없이 뭘 할 것이다. 요게 키워드는 합리적이 아니에요. 뭐가 키워드죠? 성향이죠. 그래서 합리적? 그러면 합리적 설명 이론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햄페이 이걸 왜 제시했냐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조차도 그건 뭐예요? 성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성향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럴 거고 뭐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뭐죠? 법칙화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햄펠이 누구 이론을 뒤엎기 위해서 한 거야. 트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 합리적조차도 성향으로 환원시켜 지금 설명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햄펠이 앞에 있는 가지론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다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쓴 게 있죠. 가지론을 비판해서 이거는 한 가지 사례에서만 적용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적용하려면 한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뭐죠? 여러 가지 사례를 적용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징후징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여러 뭉뚱이로 이렇게 같이 적용해야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갖고 아까 이제 비판 내용을 쓰려면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다수의 사례를 통해 검증되며 성향의 이론은 단수 하나의 조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성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반적 진술, 전체 진술에 반응한다. 여러 가지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걸 징후징수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지금 햄펠의 이론은 주로 단수보다는 복수에 적용돼. 뭐뭐한 사람들. 또 단수에 적용되더라도 이걸 복수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예문을 제가 자료 A에 했는데 요것도 다 근거가 있어. 이 노란책 예문이야. 자 볼게요. 쿠노에가 관련된 건데 자 영국의 혁명 과정에서 쿠노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자 쿠노에는 특히 찰스 히스를 처음하고 공화정을 수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게 키워드 할 때 주의할 거는 합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뭘 봐야죠? 성향을 봐야 돼. 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까지 여러 행적, 그러니까 예전에 출신 배경, 교육, 의회파 활동상, 그러니까 쭉 이게 있잖아. 데이터가 있잖아. 그 다음에 성향이 쭉 나와 있죠.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합리적 성향을 가지는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요거를 뭐의 도식에 적용하고 있죠? 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을 전체적으로 성향을 돌려야지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할까요? 자, 제가 예시를 이제 적어놨는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만약 크노엘에 처한 것처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크노엘이 한 것처럼 왕정에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크노엘이죠, 도식이.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이 같이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노엘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면 단수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한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이라는 복수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수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사례를 뭘로 적용할 때 성립된다? 복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집단 명사할 때만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전체적인 집단의 성향들을 얘기할 때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디너는 단수. 그 다음에 햄페는 단수에서 복수 이렇게 전환하고 복수에 주로 적용된다. 예. 그래서 코르테스하고 이성계
한 가지 사례들 햄페에 적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적용될 수 없어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력 비행위 설명 방식의 유용한 점과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문제점은 다 써. 왜? 세네 문제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비교학습의 장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작품의 장점,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안 나올 것 같지만 지금은 유용한 점을 외워두는 게 뭐냐면, 아까 융합이죠. 삼형제 설명은 역사와 관련이 벌렸고, 어디와 관련돼 있어요? 사회과와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융합적 관점에서 유용한 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점 3가지 정도 되는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예. 유용한 점. 학생들에게 인간의 입천사가 합리적이고 의도적인 목적이나 동기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태도 혹은 개인적 성격적 특징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그와 같은 인간 행위의 또 다른 요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해준다. 인간 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나 규범 혹은 전통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다.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 속에서 흔하게 거론되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과거 역사뿐 아니라 미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의식이나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뭘 연관 유용한 점이냐면, 보통 합리적 설명에는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적용되죠. 근데 이제 합리적 설명에는 단점이 뭐예요? 예. 이거는 목적, 수단, 사단은 합리적 인간이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세상에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 최근에 많이 느꼈잖아요. 전혀 합리적이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적 습관이나 태도, 그 다음에 개인적 성격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지금 박근혜 사례도 딱 적용되죠. 금방 나오잖아. 이해 금방 되죠. 예. 그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사회관습이나 규범에 따라서 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상향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사국가의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 오는 보수와 진보, 우파, 좌파도 되게 성향이 되게 많이 적용돼. 왜냐면 우리가 딱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진보 측에 얘기하고 보수 측에 이미 그림이 나오지. 왜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답변할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답변해. 왜 그런 그림이 나와요? 이 사람과 예전에 저 사람의 성향에 얘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추해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사람은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 이제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만 달달 외우고 있으면 요거 유용한 점 쓰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저거 2-3개 정도 외우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무기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점을 맞는 거는 그냥 대박인 거죠. 예.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서양적인 이론도 있는데, 서양 이론하고 합리적 설명 이론은 도화가면서 나온다는 거죠. 도화가면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가 나왔죠? 재작년인가? 재작년은 합리적 설명 이론죠. 이게 아마 논술형 문제에서 나왔을걸요? 제 기억인데. 그 다음에 요번에 성형적 설명 이론이 또 나왔죠. 예. 합리적 설명 이론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성형적 설명이고 프로테스트 나왔고, 요번에는 이제 무슨 사단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할리치나 사단. 요번에 나왔고. 요번에는 또 뭐가 나오겠어요? 성형적 사단. 성형적 성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형적 성형이 요번에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 했던 대로. 그래서 이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4차 모의고사 이제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